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헤지 펀드들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미국의 지난 2007년에 워렌 버핏 아시죠? 이 워렌 버핏은 이 헤지 펀드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헤지 펀드 중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 지수를 수익률로 이길 수 있는 이 헤지 펀드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헤지 펀드 프로티지 파트너스 창립자인 테드 사이즈가 이 내기에 응합니다. 내기 상금은 워렌 버핏과 테드 사이즈가 각각 32만 불씩을 낸 64만 불이고요. 이 돈을 미국채에 넣어둡니다. 당시 미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년 뒤에 이 64만 불이 100만 불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00만 불을 승자의 이름으로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이었죠. 물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에서 생각하면 내기에서 이겼는데 그 돈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 생각하면 좀 내기할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세제 혜택과 이 기부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금액의 2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주죠. 그런데 미국은 소득금액의 이 5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 내야 될 세금도 아끼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으니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내기 이야기로 돌아오면 결국 10년 내기의 결과는 워렌 버핏의 승리였습니다. 버핏이 고른 것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뱅가드 S&P 500 인덱스 ETF였는데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7.1%를 달성을 했고요. 테드 사이즈가 엄선해서 고른 이 5개의 미국 헤지 펀드는 매년 2.2%의 수익률밖에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 내기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헤지 펀드에 투자할 필요조차 없다는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팩트는 다릅니다. 그림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다우지수 수익률입니다. 만약 2000년부터 10년 동안 다우지수 인덱스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오히려 10년 동안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그림은 유레카 헤지 펀드 인덱스가 추산한 미국 헤지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동일한 2000년부터 2010년 이 10년간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약 330%가 나옵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2007년이 아닌 2000년도에 헤지 펀드와 내기를 제안했다면 결과는 오히려 버핏이 헤지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내기를 두고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인덱스 펀드와 펀드 매니저의 투자 전략에 따라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와의 싸움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액티브 펀드란 펀드 매니저가 특정한 섹터의 종목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이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펀드가 상장된 것, ETF나 이렇게 같게 보면 되는데요. 앞서서 데이터를 살펴본 대로 일정한 구간에서는 헤지 펀드 및 이 액티브 ETF의 수익률이 더 높지만 일정한 구간에서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제 게임의 승자는 버핏도 아니고 이 헤지 펀드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내기 금액인 이 64만 달러였습니다. 내기가 시작된 2007년 말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 바람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고요. 역시나 따라서 국채금리 또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로 투자자금이 국채로 몰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던 거죠. 최초 버핏과 테드 사이즈 내기 자금으로 걸었던 이 64만 달러가 10년은 지나야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5년 만에 64만 달러가 100만 달러를 넘어버린 겁니다. 100만 달러는 협의 끝에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자, 5년 뒤 100만 달러는 222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최초 64만 달러가 10년 동안 222만 달러가 되어버렸으니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승자는 버핏도 헤지 펀드도 아닌 우승 상금이었죠. 그래서 이 내기의 교훈은 인덱스나 액티브 ETF 또는 채권 ETF 등 어느 한 가지 자산을 미련하게 장기 투자하지 말고 경기의 사이클에 맞게 채권, 인덱스, 액티브 자산의 ETF를 알맞게 배분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과 일치하죠. 경기 사이클을 보고 회복과 상승 구간에 이 액티브와 인덱스, 이 주식형 자산에 투자를 하고 경기 둔화 및 하강 구간에 채권 ETF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제가 썸네일에 소개해드린 각 경기 사이클마다 해외 ETF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초보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큰 제목이 해외 ETF 백과사전입니다. 전체 제목은 뷔페처럼 골라서 투자하는 해외 ETF 백과사전이고요. 자, 이 책의 1파트에서는 해외 ETF가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등등 이 해외 ETF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파트에서는 경기 사이클에 맞는 해외 ETF 투자 방법, 앞서서 설명드렸죠.
있죠. 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4파트에서는 해외 ETF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 각각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책을 선물 받고 읽어보실 수 있게 서평 이벤트까지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번 영상이 아닌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당첨되지 않으니까 이 다음 영상에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의 머릿말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격하게 공감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홈 바이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고 늘 사용하던 제품과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익숙한 것들에 편향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바로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콜롬비아 아시죠? 브라질 위에 붙어 있는 신흥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콜롬비아에 있는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는 바로 위에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주식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유독 콜롬비아 주식만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면 그렇게 못하지만 남의 일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죠. 자,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는 이 콜롬비아 친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GDP를 한번 봐라. 미국 GDP는 20.54조 달러인데 콜롬비아 GDP는 겨우 3,310억 달러다. 자,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경제 규모도 미국보다 작고 원자재를 팔아서 이 경제를 유지하는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이 콜롬비아 주식 말고 미국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중 대부분은 만약에 콜롬비아에 사는 이 친구가 있다면 저와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대부분은 자금을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GDP도 콜롬비아만큼이나 크게 차이가 나고요. 인공지능, 전기차, 클라우딩,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등 이 선도 기술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선진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내리는 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하필이면 또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과 이렇게 엮여 있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 등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친구들은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 시야를 좀 넓혀서 이 선진국 주식시장, 뭐 ETF에도 투자를 해라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콜롬비아 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을 대부분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홈 바이어스이죠. 우리도 가장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심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이 대세 상승 구간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의 상승률은 항상 어느 한쪽만 높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전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 대세 상승 사이클의 구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증시 상승률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현재까지의 증시의 대세 상승 사이클을 보면 양적 완화의 결과 선진국의 증시 상승률이 신흥국의 증시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사이클에서는 신흥국들의 증시 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자, 이유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신흥국들의 부채 버블이 붕괴하고요. 구조 조정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자, 다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면서 고통이 상당히 클 수 있고요. 잘못하면 쪽박이 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는 거죠. 경기 정점이 언젠간 다가오겠죠. 이후 증시가 급락하는 사이클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산 가격 폭락으로 너무 큰 손실을 입어서 다가오는 그 다음 상승 사이클에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달러의 해외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조금만 냉정하게 투자의 눈을 이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로 돌리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투자처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자율주행 등 세계 시장을 과점하며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미국
미국 기업들이 있죠. 자, 그리고 14억 명이라는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을 점점 다변화시키면서 이익을 급성장시켜 나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이런 대표 기업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던 이 중국의 생산 시설이 이전되면서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저 익숙함에 젖어 홈 바이어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매년 낮아지는 우리나라에만 투자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투자할 곳이 없고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이죠. 자, 이 책에서도 미국 ETF를 투자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이 해외 ETF에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는요, 가입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가입 여성들이 점점 출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또 사망률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자산들로 투자의 시각을 넓혀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책에서 소개하는 해외 ETF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산이라는 겁니다. 해외 ETF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자, 이번 전염병에 따른 증시 폭락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죠.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를 했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손실의 일정 부분이 방어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미국채 ETF 등 이 위험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경우 자산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해외 ETF 및 해외 펀드 등의 달러 자산은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ETF는 약 450개가 존재하고요.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그 수는 역시 극히 제한적인데요. 특정한 섹터나 전략에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우리나라 ETF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 약 2200개 이상의 ETF가 존재합니다. 지수화가 가능하거나 지수화가 되지 않은 것들도 대부분의 투자가 가능하고요. 특수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넓은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자산들이 충분히 많다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경제 뉴스를 접하면서 지식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미국 주식이 꼭 우리나라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코덱스 200의 배당 수익률은 1.9%였고요. 미국 S&P를 추종하는 SPY ETF의 배당은 1.77%로 우리나라 이 코덱스 200 배당률보다는 조금 낮았죠. 반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이 DAI는 2.08% 배당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일부 고배당 기업을 제외하고 배당금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ETF에 투자하면 좋은 점 한 2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ETF에 투자를 할 때 경제 사이클을 이 경제 지표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채널에서 제가 계속 다뤄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이 초보자분들 아니면 경제를 좀 아시는 개인들이 어떻게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지금은 언택트 사회의 전환이 가장 큰 이슈죠.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사회로 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요.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먹거나 뭔가를 즐기거나 운동을 하며 즐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온라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여러 차례 들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터 및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란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언택트 및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어떤 해외 ETF에 투자를 할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언택트 시대에 들어설수록 자율주행이 가시화가 되고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되는 이 5G 기술로 전향을 할수록 개인들의 온라인 컨텐츠 소비가 극대화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이때는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래픽 상승과 그들이 그 사이트에 머무는 접속 시간이 기업들의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 등 이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요. 글로벌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그들 플랫폼에 광고를 띄우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업들의 이익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온라인 컨텐츠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ETF는 이 티커가 XLC입니다. 티커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종목 번호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목 번호로 이 종목 구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종목 코드를 영문으로 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포기된 건데 이걸 티커라고 하는 거죠. 자, ETF는 티커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티커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 XLC는 이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이 미국 ETF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다양한 선두 기업에 고르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5G 개화에 따라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빨라지죠. 지금은 내 PC의 사양이 좋아야 게임을 하기 좋죠. 마찬가지로 핸드폰 사양도 좋아야 게임이 잘 돌아가고 노트북도 그렇고 TV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또한 지금은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이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눈이 아프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PC에 깔아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는 이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슈퍼컴퓨터가 본체가 되고요. 내 휴대폰이나 내 PC 그리고 TV 또는 자율주행 때 우리가 보는 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단말기가 됩니다. 성능이나 크기, 사양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슈퍼컴퓨터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버튼을 조작만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게임 및 영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간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 프라임 등 이 월정액 서비스처럼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리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클라우딩 기업들은 월정액과 함께 자신들의 플랫폼에 광고를 띄우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티커 SKYY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딩 컴퓨팅 ETF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알리바바 등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이 외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ETF의 특성상 앞으로 특정 기업이 클라우드 산업의 두각을 나타내면 우리가 애써서 찾아서 매수할 필요 없이 ETF에서 자동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해주니까 편리하죠. 다음으로 로봇 산업 및 인공지능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 예상을 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핵심 기술은 사실상 해외 업체를 통해서 조달을 받고 있고요. 외형을 조립하거나 일부 우리가 가진 기술을 추가해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죠. 자, 이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티커 BOTZ ETF입니다. 해당 ETF는 일본, 미국, 스위스, 영국 등에서 역시 로봇 및 AI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핵심 기술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투자 종목은 엔비디아, ABB, 키엔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및 자율주행, 항암, 신약 등의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ARKK ETF인데요. 이 ARKK는 DNA 기술 및 자동화, 차세대 인터넷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헬스케어, IT 관련 혁신 기업 관련 이 보유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퀘어, 알루미나 등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섹터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와 관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 분야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기 둔화 및 하락기에 투자하는 채권 ETF에 대해서도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많이 알고 계시는 TLT ETF가 있죠. 미국 재무부에 국채에 투자하며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채권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평균 만기가 25.5년입니다. 보유한 채권들의 만기가 25년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평균 만기인 듀레이션이 클수록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채권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이 채권 펀드는 주식만큼이나 높은 수익률이 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반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이런 이슈로 미국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마이너스 수익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매년 이자가 지급되고 일시에 빠져나간 자금이 일정 수준 다시 돌아오면서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오릅니다.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 펀드는 장기를 투자하면 수익률은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 또는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국채 ETF는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과 같은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는 혹시 모를 주식시장 급락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항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조금 더 작은 게 IEF ETF가 있는데요. 자, 만기는 10년 이하 국채로 만기 듀레이션이 8.48년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추가로 미 정부의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TIP ETF가 대표적입니다. 만기가 평균 8년이고요. 해당 채권 또한 장기채로 분류되고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물가 연동 국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만큼 채권의 원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구간에서도 물가 연동 국채는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채권 ETF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밖에도 하이힐드 시니어론, 주택저당증권, 신흥국 국채 등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뷔페처럼 골라서 투자하는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외 ETF는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만큼 앞으로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 해외 ET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계속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